결렬 위기를 오갔던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이 시한을 넘긴談判끝에 임금을 3.6% 올리고 61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까지 2년 늘리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예고됐던 7,400대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합니다. 준공영 노선 광역버스 580여 대 파업이 예고됐던 경기버스노조는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 경남, 창원 등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해서 파업을 피했지만 울산은 막판 협상 속에 버스 운행이 오전 5시부터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 늦게는 남부 내륙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정보경찰이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방송사 사장의 우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건데 박근혜 정부 경찰에 방송사 사찰 문건 존재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일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경찰은 보강조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대부분 노사협상이 타결되거나 유보되면서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평소에 타던 버스 그대로 이용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은 파업 돌입 2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 버스 노사가 마침내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전날 오후 3시 파업 전 조정에 들어간 지 거의 12시간 만입니다. 우리가 파업으로도 돌입하지 않고 다행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사측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가 합의한 것은 공익위원회 조정안입니다. 임금은 3.6%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은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63세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애초 노조 요구안 가운데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임금 인상폭을 놓고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가요! 몇 시간째 지금 몇 시간째? 그러나 사실상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가 또 급변했고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또 파업을 면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버스 대란을 겨우 1시간 반 앞두고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처럼 새벽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수도권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출근길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입니다. 자, 이 버스들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수원, 성남, 분당, 파주 등 대부분의 수도권 버스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지금 줄지어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행렬을 보실 수 있는데 평소 아침에도 출근길 시민들로 혼잡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65개 버스 회사 중 61개 회사 모두 7,400여 대의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벽부터 큰 혼란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급하게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아침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대부분 협상이 타결된 소식에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대로 소식도 듣지 못한 채 택시라도 탈 생각으로 새벽부터 나와 걱정이 컸는데 이제야 파업 철회 소식을 들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다른 시민은 새벽까지 협상 타결 소식을 검색하며 밤잠을 설쳤는데 평소처럼 출근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검색 많이 했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검색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타게 돼서 좋고요. 한번 타면 기차 탈 뻔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버스 타게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처럼 어제 오후부터 내내 인터넷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에 버스 파업이 올랐을 정도로 직장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아직 경기 등 일부 지역엔 파업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경기도는 노사가 협상 시한을 연기하면서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사측과 오는 29일까지 협상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젯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조정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28일 3차 조정회의를 갖고 그전까지 노사 간에 여러 차례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협상은 파업 돌입 예고 시점을 1시간가량 넘기고서야 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한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이후 사측과의 협상에서 임금 3.9% 인상 등에 합의하고 조합원들을 직장에 복귀시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새벽버스 편이 출발하지 못하는 차질이 빚어졌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 노사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막판 교섭이 진행 중인 울산의 경우 버스 운행이 오늘 오전 5시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오전 5시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운전기사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협상 타결 시점부터 2시간여 동안 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파업 대란 직전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손실을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광역버스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중앙정부는 준공영제 확대 방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광역버스, 즉 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도처럼 중앙정부가 M버스와 광역버스 관리 주체가 됩니다. 운영은 민간 버스 회사가 맡지만 노선 허가와 면허 승인, 손실 부담 등은 정부 소관이 됩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에서부터 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벽지 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2,500억 원가량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카드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17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는 4월에는 2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33만 5천 명이 늘어서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계속된 가운데 40대는 18만 7천 명, 30대는 9만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 실업률도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늘어난 12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광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곳곳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에는 택시가 서 있고 누군가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고 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저희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무전이 흘러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개인 택시 한 대가 분신한 것 같지 않냐, 뭐 그래가지고 좀 이건 난리난 것 같아요. 분신한 사람은 택시기사 76살 안모 씨였습니다. 주변 CCTV에는 안 씨가 택시를 세워두고 내려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소화기 분말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히 불을 껐지만 안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에는 불법 택시 영업 자행하는 쏘카와 타다는 물러가라는 홍보물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풀과 차량 공유 서비스 등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택시 보시면 알잖아요. 그것만 우리 확인되는 것 같아요. 앞서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업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카풀 서비스 합의 이후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업계는 특히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인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으로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연이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은 이번이 벌써 4번째로 공유 경제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은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현재 14.8도인 서울 기온,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오늘 남부 내륙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대기질도 탁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농도가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기가 정체되는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부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권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야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고
탄력근로제 개편,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민생 입법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들과도 회동할 수 있다며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을, 한국당은 단독 회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회동 형식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첨예하게 맞붙을 쟁점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꽉 막힌 전국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청와대 제안대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뒤 원할 경우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며 나름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5당 대화를 통해서 폭넓은 국정을 논의하고 또 더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당대표들은 또 1대1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1대1 대화를 통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보여주기식 과거와 같은 이런 회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니 차라리 같은 날 잇따라 5당 대표 회동과 단독 회담을 여는 것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부정적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확인된 여야 4당 공조를 깰 수가 없고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은 한국당 역시 이번만큼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치 밀리면 끝이라는 비장함까지 엿보이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참여로 돌파구를 열어보려 하지만 이번 주 내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정연설도 듣고 추경과 민생 법안을 본격적으로 국회가 다룰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그런 여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로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참에 전국 주도권을 쥐고 총선까지 내달리자는 강경론이 작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이제는 국회 복귀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임세원법이 통과된 지난 4월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 일은 뒤로하고 정치권이 5당이냐 단독 회동이냐 자존심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 9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충남 아산의 수상태양광 설치 무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스승의 날 기념으로 퇴임 교장 선생님들과 오찬을 하고 충남 천안의 아동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내용이 폭발했던 바른미래당이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서로 다른 계파를 등에 업은 오신환, 김성식 의원의 이파전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기를 40일 남기고 중도 퇴진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열차를 탄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꼭 마무리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보임으로 상처를 남긴 게 아쉽다면서도 남은 기간 법안을 다듬어 민생국회를 만들도록 애써달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표결에 임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시작이다. 후임을 노리는 재선 오신환, 김성식 의원도 패스트트랙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무리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손학규 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은 극과 극입니다. 오신환 후보가 손 대표 심판론을 내걸고 즉각 퇴진을 내세운 반면
김성식 후보는 통합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꾸려 단계적인 리더십 재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안주돼 있는 현재 손학규 당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구성원들의 생각입니다. 혁신위원회를 합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더십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 당이 단합하면서 혁신하는 것이 좋겠다. 원내대표 경선이 손학규 재신임 표결이 된 모양새인데 옛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고정표가 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안철수계 여성 의원 4명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입니다. 13표만 얻으면 되는데 한두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 논의 등 향후 새 얼굴이 담당할 얼음정국의 정상화 해법에도 국회의 시선이 쏠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뒤 치러진 재보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여당 맞춤형 선거 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4년 7월 중순 730 재보선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행보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바라면서도 겉으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올려 여당의 지지세를 견인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에게 문화 관람을 시키고 보양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기획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방송사 동향도 살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란영 사장이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 정보국도 움직였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대응 방안을 보고한 문건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사장 퇴진 요구가 고조되고 촛불 집회 보도 비중도 높이려는 경향이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MBC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의 뉴스데스크 앵커 복귀를 대표적인 정상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파업 중간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를 맡도록 배려해 기자들이 반발해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또 드라마와 예능을 정상 편성하며 사측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의 방송사 사찰 활동은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파 사장 인사와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치를 주문한 것도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우파 인사가 임명되도록 조치하라는 상식 밖의 주문도 등장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선임 거부 기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KBS와 MBC 등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대해 세월호 보도 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하도록 경영진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방송사 사찰과 인사 개입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방송사 사찰 정보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당시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경찰청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버닝썬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어젯밤 10시 50분쯤 경찰서를 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명목을 앞세워 버닝썬에서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원전 이용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국제 연료값 상승과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 올해 출발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이나 불어 6,299억 원 적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적자였습니다. 탈원전으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비싼 LNG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손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규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20%포인트 더 늘었단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연료값 상승과 1분기 판매 감소가 손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크게 올라간 부분은 한전 실적에 커다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 LNG 가격이라든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서 민간 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 행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발생한 부족분의 전기를 다른 전원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에 안전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긴 원전의 이용률 저하도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전의 적자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한전은 앞으로 정비를 마친 원전이 차례로 재가동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A씨가 귀국했습니다.
애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경기 안양소방서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방 현장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지난달 강원 산불로 불거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K건설은 내년 입주 예정인 공덕 SK 리더스뷰 전용 면적 97제곱미터형 한 개 물량의 계약 취소가 발생해 청약 신청을 받아 오늘 오전 10시 공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에 4만 7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을 연이어 압박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관세 전쟁을 작은 다툼이라고 표현하면서 협상 타결을 낙관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25% 보복 관세 폭탄을 던지고 미국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제품 3,800개 품목을 발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을 사소한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We're having a little squabble with China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for many decades. 이어 미중 협상 타결을 자신하며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빼앗아가는 돼지 저금통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중국이 대미 결사 항전 태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운 반면 미국은 훨씬 여유롭게 대응한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월등히 많고 그만큼 관세 타격도 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에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대중국 강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며 미중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중 협상 타결 낙관 발언에 힘입어 전날 급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 미중 정상회담까지 두 경제 강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낙관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극한의 압박을 시도하면 반격을 초래한다면서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는 자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외교부장은 중러 외무장관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무역 협상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북핵과 이란 제재 등 국제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러시아 남부 휴양 도시 소치에서 만나서 회담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소치에 도착해서 라브로프 장관과 여러 국제 현안과 양자 문제를 두루 논의했습니다. 회담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합의 무산 위기,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의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의 화물선을 압류한 것을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관계에 새로운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정박한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트호.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9일 압류됐는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YG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이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류가 앞으로의 정세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숙고하고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외무성 개별 당국자와 기자와의 문답 형식 등으로 미국을 비난해오기는 했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정부 공식 입장 형식으로 대미 비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선박 압류가 미국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입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차단하면서 향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압류 사건이 앞으로 북미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3년 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꽃 한 송이조차 조심스럽게 됐지만 선생님들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서 오히려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꽃시장. 스승의 날을 불과 하루 앞뒀지만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꽃을 주는 것이 불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가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안 나가고. 꽃 한 송이를 나누는데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서로 요즘은 좀 많이 어색하고 민망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 스승의 날 행사를 따로 치르지 않거나 아예 문을 닫는 학교도 많습니다. 전교생이 선생님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께 그 스승의 날 노래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상장 같은 거랑 같이 해서 편지랑 드리기로 했어요.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게 됐지만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등 잘못된 관행을 아예 뿌리 뽑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교사들도 부모님들 학교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편안하게 학교에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난 2일에는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교육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봐서 해보자는 취지로 교육의 날 이렇게 바꾸면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익숙한 풍경은 사라져가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은 선물과 꽃이 오가지 않아도 돈독한 사제지간의 정은 이어갈 수 있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스승의 날이 누구보다 뿌듯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2대에 걸쳐 훌륭한 기능인으로 양성한 특별한 선생님의 이야기 권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26년 만에 만난 이순이 다 된 선생님과 40대 제자가 반갑게 포옹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사제간의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색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찾은 죄송한 마음을 선생님은 옛 시절을 추억하며 어루만져줍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좀 성장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 취직도 잘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고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인 선생님과 제자 최희호 씨는 임 선생님이 성동기계공고 교사로 재직하던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방황하던 최 씨에게 손을 내밀어 CNC 밀링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진출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최 씨의 아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들을 용산 공구로 전공 간 임 선생님에게 보내 같은 기술을 배우게 했고 그 결과 서울시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능만 하면서 선생님이 지도교사로 남게 되셔서 이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대를 이은 성과는 방과 후는 물론 방학 때까지 학교에 나와 기능인 양성에 주력해온 임 선생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꼼꼼히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잘 살펴주시고 또 열성적으로 지도해서 타 교사의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는 교사 생활 36년째인 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선생님들도 눈높이를 조금 좀 낮춰서 아이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의 고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른다면 YTN 근호진입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서원은 과거 사립학교였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제향을 지내는 등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학자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직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서원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정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등 인질들을 구출하다가 프랑스 특수부대 장병 2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 두 영웅의 연결식이 파리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박기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가에 도열한 군인들의 격려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구차가 이동합니다. 지난 9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을 구출하다 목숨을 잃은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와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의 운구 행렬입니다. Vraiment, c'est très émouvant. Et moi, j'ai été particulièrement touchée, bien que je ne les connaisse pas, mais je. 연결식이 열리는 군사박물관에 나타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총리와 국방부 장관,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을 대동하고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족과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두 군인의 유해가 담긴 관이 군악대의 연주 속에 중앙뜰로 입장하자 연결식이 시작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두 장병은 특출한 군인이었으며 영웅이었다고 칭송했습니다. Que vous avez fait votre devoir. Car pour les peuples libres, pour les grandes nations, les noms des héros ne s'effacent jamais. 마크롱 대통령은 두 군인의 관에 직접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바쳤습니다. 동료 해군 특수부대원들의 어깨에 실려 관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군인들이 일제히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프리카 전장에서 전우를 잃은 병사들의 심경을 읊은 노래입니다. 군악대도 악기 연주를 멈추고 함께 노래를 읊조려 분위기는 더욱 비장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치매 예방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약 30년 뒤에는 세계 치매 인구가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운동과 금연 등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치매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고입니다. WHO는 현재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치매 인구가 오는 2050년이면 1억 5,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By 2030, it is predicted that the cost of looking after people with dementia will rise to $2 trillion annually. WHO가 이번에 처음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내놓은 이유입니다. 먼저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주문했습니다. 금연과 음주 절제 등 올바른 생활 습관도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dementia is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stopping tobacco use, reducing the use of alcohol intake. WHO는 또 비타민 제제 등 남용이 치매 예방은커녕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캡슐이나 분말 등으로 나오는 건강보조식품보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처럼 몸에 좋은 음식 형태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는 조언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독일에서 석궁에 맞아 숨진 사람들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소도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난 11일 5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2명이 각각 석궁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사망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사망자 이외 인물이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찾아온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수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점차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오후에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오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기온 27도를 비롯해서 춘천 28도, 청주와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